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카프카 미러메이커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맛보자라는 주제로 한번 발표를 맡게 된 황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1년 정도 제조업에서 ETL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주니어 데이터 엔지니어로 한 4개월째 일을 하고 있고요. 주된 업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거나 데이터 모델링 등의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으로는 이제 데이터 야놀자라고 해서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의 공유장을 나누는 행사에 대해 준비 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주니어 엔지니어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의 컨텐츠 구성을 다음과 같이 좀 작성을 했는데요. 인트로 단계에서는 제가 실제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테스트할 때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진행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제의 발표의 핵심인 카프카 미러메이커와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각각 조금씩 알아보고 그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구성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요. 간단하게 개발을 했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가상의 데이터가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그 변동분이 생기는 데이터에 관해서 데비지온 커넥터라는 CDC 기능을 활용해 카프카 소스 클러스터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러메이커를 활용해서 데이터가 타겟 클러스터로 미러링한 후에 로컬의 카프카 클러스터를 컨슈머를 하나 더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용 데이터베이스에 흘러 들어가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마쳤습니다. 먼저 카프카 미러메이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카프카 미러메이커는 이름에서도 조금 유출을 하실 수 있다시피 카프카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미러링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굵직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픽 구성에 대한 동기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소스 카프카 클러스터에 토픽을 하나 생성하게 되면 미러메이커가 생성이 된 것을 감지하고 타겟 클러스터 쪽에도 동일한 성격을 가진 토픽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생성된 토픽들은 서로 매핑되어서 데이터를 미러링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그림 자체에서는 토픽의 파티션 정보만 좀 공유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외에도 뭐 메시지의 압축 타입인 컴프레션 타입이나 데이터의 보존 기간이 되는 리텐션 타임, 뭐 리플리케이션 팩터 등도 전부 동일한 성격을 가진 토픽이 생성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러메이커 1에서는 소스 클러스터에 토픽을 생성하게 되면은 타겟 클러스터에도 토픽이 생성이 되지만 완전히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이 됐었기 때문에 단방향으로 데이터 미러링을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양방향의 데이터 미러링을 하게 될 경우에 메시지의 순서가 바뀌거나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서 사실상 양방향 미러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러메이커 2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스 클러스터의 명이 이제 타겟 클러스터에 생성된 토픽의 프리픽스로 이름이 붙게 되면서 두 토픽 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양방향 미러링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단일 구성 파일로 카프카 클러스터를 미러메이커를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몇 개의 클러스터를 다루던지 간에 미러메이커를 도입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구성 파일만으로 어떤 클러스터에서 어떤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미러링 할 것인지 명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게 되면서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게 되고 미러메이커를 도입하는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희가 이제 카프카 미러메이커를 도입하게 되면 그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 미러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당연히 모니터링도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카프카 미러메이커는 저희에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매트릭들을 몇 가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의 변경 사항을 감지하는 정보라던가 처리된 오프셋의 정보, 뭐 헬스 체크 등 이런 매트릭 정보들을 저희에게 특정 토픽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 토픽에 있는 메시지를 그래파나와 같은 모니터링 툴과 연동시켜서 손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프카 미러메이커를 좀 알아봤는데
그 활용 방식에도 몇 가지 대표적인 방식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팬아웃이라는 방식인데요. 해당 방식은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클러스터로부터 다른 리전에 존재하는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미러링할 수 있는 기능이고, 데이터 메시지 전송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가용성을 높이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집계 방식 같은 경우에는 팬아웃과는 정반대 방식이긴 한데요. 클러스터 2개 이상의 클러스터로부터 하나의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중앙 집중하여서 뭔가 데이터 분석이 좀 중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바이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타겟과 소스 클러스터의 역할을 상호 간에 진행을 하면서 뭔가 DR 같은 디제스터 리커버리 같은 재해복구 플랜을 세울 때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액티브 바이 패시브는 소스 타겟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 미러링이 단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운영 트래픽을 소스 클러스터만 허용하고 있다가 뭔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타겟 클러스터가 그 역할을 인계받는 형식으로 이용할 때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심플한 방식인 액티브 바이 패시브 방식을 선택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카프카 미러메이커를 조금 알아봤으니 카오스 엔지니어링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란 운영 환경에서도 갑작스러운 장애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실험하는 분야다라고 프린시플 오브 카오스라는 사이트에서 개념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념만 봐서는 좀 추상적인 느낌인 것 같고 바로 이해를 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개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애초에 뭔가 장애가 발생할 것을 유의하고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제로 뭔가 크리티컬한 이슈가 터지는 일은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잘 만들어진 서비스일수록 크리티컬한 이슈는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쌓기란 조금 어렵고, 실제 만약에 그런 장애가 터지게 된다면은 대응을 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고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장애를 일부러 일으킨 후에 이런 경험들을 쌓아두고 실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훈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개념을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개발자가 저희가 운영 중인 서비스에 장애를 일부러 주입시키게 되면은 서비스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저에게 무슨 장애가 일어났다, 서비스 이용에 뭐 불편한 사항이 일어났다, 이런 피드백을 저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마치 환자와 대화를 통해 진단을 하는 의사처럼 시스템과 대화를 통해 진단을 하는 느낌이다라고 조금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카오스 엔지니어링도 결국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사람이 수동으로 장애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한정된 시나리오만 연출된 장애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거 외에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그렇게 주객전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과연 적용하는 것이 맞나?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들이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들입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카오스 몽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카오스 몽키는 처음엔 넷플릭스 개발팀의 운영 원칙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가장 대표적인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마치 무기를 든 원숭이를 데이터 센터에 풀어놓은 것 같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건데 카오스 몽키라는 이름을 지은 게 좀 저의 취향에 맞아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넷플릭스 데이터 센터에 원숭이가 뭐 실제로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원숭이가 들어가서 서비스를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푼바라는 도구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카오스 몽키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테스트를 하거나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처음 체험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도구입니다. 주로 컨테이너 환경에서 제공되는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이고 아마 이 캐릭터를 아마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라이온 킹에 등장하는 멧돼지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실제로
좀 멍청하고 산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그런 성격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름도 푼바로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테스팅을 사용할 때 이 푼바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외에도 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큐브몽키나 뭐 가용 영역과 리전 영역을 다운시키는 큰 스케일의 규모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카오스 콩이나 카오스 고릴라 같은 카오스 몽키의 시리즈 버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개념과 도구에 대해서 살펴는 봤는데 과연 이걸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흐름을 구성하고 진행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안정화 정의 단계에서 시작해서 이벤트를 선정하고 실행, 분석, 개선의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의 흐름으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정화의 정의 단계는 기술적인 이슈가 아닌 비즈니스 관점의 지표를 안정된 상태로 정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서비스 이용의 100ms의 지연 시간만 발생해도 매출의 1%가 하락하는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이 매출이 엄청나게 큰 기업의 1%는 매우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좀 민감한 지표를 안정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을 하여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거나 개발팀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들 간에 서로 민감한 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비즈니스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선정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때 어떤 이벤트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으켜 볼 것이면 그 이벤트로 인해서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될까 이런 거에 가설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처음에는 영향도가 적을 것 같은 이벤트부터 선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 영향도가 클 것 같은 이슈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처음 수행하면서 경험이 없을 텐데 처음부터 큰 이슈를 선정해가지고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운영 환경에서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 테스트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로 크리티컬한 이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직접 이제 수행하는 단계인데요. 앞서 선정한 이벤트들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일으켜보고 그 가설로 세웠던 어떤 이슈가 일어날까에 대해서 과연 그 가설이 들어맞는지 이런 거를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그럼 운영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 환경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방식으로 카나리아 실험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이제 과거에 광부들이 광산에 작업을 하러 들어갈 때 광부들만 광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를 함께 데리고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새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해지면은 새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어서 기절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광부들도 그 해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광산에서 작업을 마치고 빠져나오는 그런 실험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카오스 엔지니어링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서비스에서 한 1%의 사용자들만 카오스 엔지니어링 수행이 되고 있는 좀 불안정한 서버로 접속을 하게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겪게 될 텐데 그런 불편함들의 고객 경험을 저희는 피드백으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이제 나머지 99%의 사용자들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게 하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운영 환경에서 진행되지만 최대한 리스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 후에는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분석 단계에서 그 결과에 왜 어떤 이런 장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개선하는 단계를 거쳐서 다시 안정화 정의 단계로 들어와 똑같은 실행 프로세스를 반복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좀 지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서 알아보았던 카프카 미러메이커와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제가 어떻게 도입을 해서 테스팅을 진행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좀 비즈니스 지표적으로 좀 가깝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평가 사이트를 가상으로 운영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도 이제 영화평가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영화를 어떤 평점을 주고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트래픽 데이터가 쌓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한
500일 가량에서 500일 가량에 일간 200건의 일정한 트래픽이 발생하도록 데이터를 만들어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간 트래픽 자체가 뭔가 150건 이상의 일간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화 평가 사이트 자체에 크리티컬한 이슈가 터졌구나라고 판단을 하도록 안정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00일 동안 데이터를 좀 준비했지만 실제로 500일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500일 쭉 진행하진 않았고 좀 축약을 해서 4시간 정도의 진행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벤트 선정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카프카가 좀 주된 주제이다 보니까 저는 이 단계에서 브로커가 다운되게 됐을 때 데이터 손실이 얼마나 일어날까에 대해서 조금 이벤트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과연 브로커가 다운되게 되면은 몇 퍼센트의 데이터가 손실이 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라는 좀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실행 단계에서는 좀 비교적 단순하게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구성을 만들어냈는데요. 주키퍼 한 대와 브로커 한 대로 구성된 매우 간단한 형식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각각의 클러스터를 카프카 서버를 생성하였고 중간에 미러메이커를 두어서 데이터 미러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푼바를 사용해서 이제 특정한 브로커가 랜덤한 주기로 이제 다운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는데요. 푼바라는 도구는 로컬에 있는 도커 소켓과 마운트되어 실행이 되고 옵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으며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벤트 선정을 브로커가 다운되는 것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 기능을 사용하여서 특정한 브로커 컨테이너만 주기적으로 다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로그가 쌓이게 되면서 푼바라는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가 어떤 컨테이너를 다운시켰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 4시간가량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최종단에 쌓인 분석용 DB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저는 한 200건 정도의 500일간의 데이터가 일정하게 생성되도록 이제 만들어냈는데 실제 결과가 쌓여 있는 것은 한 18,000건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결과의 20%도 미치 못하는 데이터만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를 집계하고 좀 로우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정한 일자 이후에는 특정한 일자가 안정된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이후의 데이터는 심지어 아예 적재조차 되지 않고 대부분이 유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특정 일자 이후에는 데이터가 아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자를 토대로 로그 분석을 좀 진행해 봤는데요. 로그를 확인해 보니 브로커가 정상적이지 못한 이유로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대비 중 커넥터가 브로커와의 연결을 실패하고 재실행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흐름이 막히게 되며 데이터 유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특정 일자에는 오히려 데이터가 좀 과도하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것도 로우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중복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카프카의 구성 자체를 기본값으로 그냥 두고 이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오프셋이 업데이트가 되는 순간이 이제 매 주기가 60초마다 이루어지도록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어서 제가 설정하지 않은 주기 60초 주기에 업데이트가 되기 이전에 브로커가 갑자기 다운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지막 오프셋에 대한 기록값이 업데이트되지 못했고 결국엔 브로커가 다시 올라오고 아까와 반대 케이스로 대비 중 커넥터가 연결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미 가져왔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컨슈밍하게 되면서 중복된 데이터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인 분석이 이제 중복 데이터 발생과 데이터 유실이 됐던 것의 원인 분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토대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브로커 한 대로만 구성을 했던 카프카를 각 브로커를 세 대로 증설시킴으로써 카프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메시지 전송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브로커의 재기동이 아직 자동화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D에 브로커가 바로바로 다시 재기동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 데이터 발생에 대한 원인 때문에 옵셋 플러시가 이제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로직을 좀 구성 방식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기에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분석용 DB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때 중복된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도록 좀 한 가지 로직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프로세스로 해당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아까 봤던 뭐 20%의 결과도 놓치지 못하는 데이터만 쌓여 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제가 준비했던 10만 건의 데이터가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로우 데이터 또한 중복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해서 개선 단계를 거쳐가지고 극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었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구성 방식을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 뭐 오프셋 플러시를 메시지 전송이 될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는 건 좀 오버헤드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뭐 미러 메이커를 도입하고 이런 카프카의 구성을 바꾸게 된다면은 데이터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유실을 허용하고 중복에 대한 허용이 이루어져도 되는지 아니면 중복이 애초에 발생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성격을 잘 파악해서 미러 메이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러 메이커뿐만 아니라 카프카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해당 멘트를 마지막으로 좀 떨리고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카카오에서 주니어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전현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처음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게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이제 장애를 직접 유발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금 보여주셨던 예제는 이제 좀 테스트 환경, 그러니까 실제 운영 환경이 아니고 테스트 환경에서 진행이 됐던 걸로 보여서요. 혹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약간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유발이 됐는지 약간 그런 실제 예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면은 실제로 AWS에서는 게임데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주기적으로 실행시켜보는 날이 별도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사 직원들한테 별도로 이제 공유를 하지 않고 실제로 그냥 갑자기 장애를 일으켜서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AWS에서는 게임데이라고 명칭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카나리아 실험 방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장애를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최대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링도 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제 막 하고 있는 권태관이라고 하고요. 저희도 이제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테스트 환경을 구성해서 뭐 스테이징이나 어쨌든 그런 환경을 구성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운영 환경에서 이런 카프카 미러메이커를 활용하셨을 때 기존에 있던 카프카 클러스터에 성능적인 영향은 없었는지가 궁금하고, 어쨌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똑같은 환경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운영 중인 곳에 뭔가 부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저도 처음에 이런 구성을 할 때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카프카 미러메이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구성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간단한 프로듀서와 컨슈머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그냥 단순히 클러스터로 메시지를 컨슈밍해서 약간 미러링 한다라고 표현만 됐지 사실상은 그냥 똑같은 메시지를 가져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미러메이커를 구성한다고 해서 딱히 성능적으로 뭔가 갑자기 이용을 하는데 불안정하게 변한다던가 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이제 오프셋을 지정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가져온다 그런 설정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카프카에서 애초에 구성 자체로 지원을 하고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 옵션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뭐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요. 혹시 클러스터 내부에서 브로커나 주키퍼 간의 네트워크 단절이나 아니면 아예 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 단절, 혹시 이런 것도 어떻게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사실 제가 이번에 진행을 했던 테스트 방식의 구성도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방식은 아닌 게, 사실은 주키퍼도 좀 분산된 환경에서 위치해 놓고 안정적으로 뭐 주키퍼 한 대가 다운됐더라도 이제 다른 주키퍼가 그 역할을 대체하면서 이 안정적인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키퍼 또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간단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주키퍼는 각각 한 대씩 구성을 했고, 애초에 뭐 이벤트 선정 단계에서 주키퍼는 좀 논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테스트로 이제 여기에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테스트를 해본 게, 갑자기 미러메이커로 이제 데이터 미러링을 하다가 타겟 클러스터가 아예 전체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 해서 그런 경우도 좀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클러스터가 죽게 되면 뭐 당연히 데이터 미러링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텐데, 아까 맨 처음 초반쯤에 설명을 드렸던 그 단일 구성 파일로 카프카 미러메이커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클러스터를 다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구성 파일에 대한 변경을 이제 새로 생성한 클러스터로 잡아주고, 데이터 미러링이 그 새로 생성한 클러스터로 데이터 미러링을 하게 설정하면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 유실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데이터를 다시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구성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